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안보 상황과 그것에 얽혀 우리 한반도가 대처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국내의 정치, 국방, 안보, 문화, 사회, 재반 분야에 걸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송영선만의 독특한 시각과 그리고 분석, 입담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과 시청을 기대합니다. 오늘 첫 방송인 만큼 이제 오늘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은 이미 어제 신문 뉴스에서 큰 이슈가 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일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특별히 북한이 미사일을 더 많이 자주 발사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2월, 3월, 4월에 걸쳐보면 2월 달에 한 번, 3월 달에 3번, 4월 달에 3번 했습니다. 올해도 거의 같은 빈도수로 2월 달에 한 번, 3월 달에 3번, 4월 달에 3번에 걸쳐 발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빈도수로 봐서는 큰 새로운 사건이 아닌 만큼 작년에 하던 짓을 북한이 그냥 되풀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새로운 의미를 저희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일밖에 되지 않은 새로운 내각이 시작된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 상황에서 바로 도전의 신호탄을 올린 것이라 보죠. 이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왜 지금 발사했겠는가? 저는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의도를 한 세 가지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 언론에서나 전문가들이 이미 얘기한 것처럼 마이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든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던,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던 관계없이 북한은 자기들이 원할 때,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 자기들이 위협을 가하고자 할 때,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고자 할 때에, 자기 계산이 있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는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마이웨이, 주변국이, 미국이, 한국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시점과 관계없이 발사하겠다라는 계산에서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 마이웨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해온 SLBM, 다시 말하면 잠수함 탄도미사일이나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고체 연료 엔진 미사일이 발사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테스트해 온 겁니다. 사실상 그것에 거의 지난 2년간을 집중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진짜 실탄에 상응하는 것을 실었느냐, 폭탄, 그러니까 폭발 물질이 아니고 거의 폭탄과 같은 걸 실었느냐, 아니면 거리가 얼마냐, 그리고 위성의 형태로 갔느냐, 미사일의 형태로 갔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논란 넘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이 액체 연료 미사일이 아닌 고체 연료 미사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중점을 뒀다는 거죠. 왜 고체 연료 미사일에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고체 연료
미사일 엔진에 장점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체 연료 미사일은 은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액체 그 연료 엔진 미사일은 연료를 주입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 위성으로 발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연료 주입하는 시간 동안을 비밀리에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체 연료는 미리 연료를 주입해 놓고 필요할 때는 사전에 노티스 거의 없이 저희 기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발사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사거리를 가지고라도 상대국에 대해서 혹은 북한이 목표하는 국가에 대해서 엄청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왜 발사했을까? 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떠보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대화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혹은 때에 따라서는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대화의 문을 절대로 닫지는 않았습니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건 정말 어떤 상황까지 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문을 열 것인가 하는 것을 테스트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관심의 유도입니다. 이 관심을 유도하는 관심은 긍정적인 관심도 있지만 상대방을 짜증나게 하거나 정말 화가 나게 하거나 극단적으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그런 계산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지금 가장 화가 난 나라는 일단은 중국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가 중국의 그 역사상 가장 큰 그 경제적인 큰 발걸음을 내딛는 1대1로 다시 말하면은 실크로드, 육로에서도 실크로드, 그리고 해로에서도 실크로드를 동시에 개척해 나가자라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포함한 세계적인 경제 협력 체제의 행사를 하는 첫날이었습니다. 개막식입니다. 개막식 날 북한도 특사를 보냈죠. 우리도 보냈습니다만 그래 놓고 난 뒤에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사실은 나무집 잔치를 완전히 망치는 그런 일이죠. 뭐 중국에게 한 짓은 중국을 화나게 한 큰 행사, 중국의 큰 행사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참 황당하게 느끼게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9월에도 사실은 항저우에서 G20 행사 개막식 날 탄도미사일 3발 발사하고 또 올해도 3월 달에 실제로 그 중국 최대 정치 행사입니다. 이게 양회라는 정치 행사 때에 미사일을 4발이나 발사했습니다. 잔치하는 날 직접 잔치 하객으로 가서 같은 좋은 분위기를 즐겨주지는 못할 망정 정말 사람 연락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또 그에 못지않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아주 기분이 언짢을 겁니다. 이유는 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북한하고 또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를 얘기해 놨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런 짓을 하니까 그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취소할 수도 없어요. 물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확실한
핵 동결, 핵 폐기할 때 대화하겠다라는 전제를 깔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둘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런 반격을 가하니까 정말 웃는 낯에 침 뱉는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극을 왜 하느냐? 결국 계산은 이렇습니다. 중국 최근에 뭐 고려 항공도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관광객도 안 보내겠다. 그리고 석탄 수출도 좀 제한하겠다. 이렇게 국제 제재 협력에 중국이 그런 조처로서 협력을 하니까 그것은 분명 북한에 대한 압박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압박의 수준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는 계산도 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열어둔다고 했는데 그 대화의 문을 어디까지 열어둘 것인가도 어느 수준까지 어떤 상황까지 열 것인가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이런 계산 그래서 북한 미사일 발사 의도는 한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적인 계산에 못지않게 우리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이때까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국내 전문가들이 뭐 이미 ICBM을 개발했네 어쩌니까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보 전문가로 군사 전문가로 아직 북한이 ICBM까지를 개발은 하지 않았다고 거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여러 가지 그 연구 제가 해온 연구를 기반을 볼 때 그러나 이번 것은 사실 상당히 놀라운 게 고도 2000km를 나르고 사거리는 실질적으로 787km라는 일본 측 계산이 나왔습니다만은 약 700 내지 800km였습니다만은 이 고각을 2000km로까지 올렸다라는 얘기는 이것을 고각을 2000km가 아니고 사실 노동미사일이 지금까지 시도했던 것 같은 것처럼 고각을 한 1000km 정도로 간다면 이것은 수평거리를 훨씬 더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미사일, 노동미사일이나 무수단을 개발할 때에 이 고각을 높임으로써 거리를 좁히고 혹은 각도를 낮춤으로써 거리를 늘리는 이 융통성을 충분히 이 양쪽을 다 포함한 미사일을 개발해 왔는데 이번 고각을 2000km까지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날아간 시간도 약 30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0km 고각을 2000km까지 올리지 않고 한 1000km 정도로 했을 경우에 물론 대기권 바뀝니다. 1000km까지 했을 경우에는 그 갈 수 있는 거리를 볼 때 조만간에 정말 북한에서 한 4000km 떨어진 하와이까지도 가는 것은 조만간이 아니라 이 기술로만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미국에 대한 엄청난 현실적인 엄살이 아니라 그리고 뭐 흔히 음모론으로 말하는 뭐 방위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한 위협을 강조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실질적으로 과장 선전을 한다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그리고 미국의 음모론이라고 노상 주장하던 사람들도 봐도 객관적으로 이것은 더 이상 음모론이라고 몰아붙이기에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이 엄청나게 발전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첫째 문제는 고각을 2000km까지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실패 없이 거의 30분 정도를 날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787km 고각이 2000km로 올린데도 거의 한 1000km 가까이 800km 이상을 날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고체 연료 미사일 그 엔진 개발이 성공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결정적인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거리를 늘리는 다시 말하면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다시 말하면은 그 대륙간 탄도탄의 거리를 거기로까지 거리를 확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기술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에 어느 정도로 그 큰 문제가 없이 들어오냐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북한이 좀 고민하고 있는 문제겠지만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고각으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물론 이에 대해서 미국이 바로 알래스카에 사실은 요격 할 수 있는 미사일을 23기를 더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위협을 진짜 바로 인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강력 대응이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과연 북한이 그 강력 대응이라는 우리의 말을 진짜 강력 대응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정말 빈손 대응으로 비웃을 것인지도 한번 이 시점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첫째,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문 대통령은 먼저 한국의 KAMD, Korean Air Missile Defense 시스템을 바로 더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KAMD만 가지고는 고도 1000km 이상 나르는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막을 가능성은 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2, 3 역시 고도 1000km가 아니라 고도 500km만 넘어도 요격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들여서 설치하고자 하는 THAAD, 중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2기가 아니라 더 많은 기를 도입해와서 적극적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2000km는 사드로서도 상당히 한계가 있는,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SM3 스탠다드 미사일 3를 이지스함에서 배치를 해서 사실 고고도 3000km까지를 방어할 수 있는 SM3를 바로 배치하는 거로 우리 NSC에서 논의를 하고 국방부에서 바로 추진해야 되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사드 배치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강력 대응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사드 배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사드 배치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드 배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는가? 이제 사드 배치가 기술적으로 60%를 막니 50%도 못 막니,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 한반도까지 이러는데 20분도 걸리지 않느니, 이런 것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기에는 우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사드라는 하나의 방어 체계와 동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이 정부는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째, 한간에서 흔히 떠드는 전술핵을, 미국 전술핵을 도입한다. 미국이 과연 전술핵을 1991년 9월 26일 빼나간 전술핵을 다시 이 한반도에 배치를 해줄까요? NPT라는 시스템 자체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미국, 그리고 우리도 그게 회원국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설사 전술핵을 허락한다 해도 중국이 그걸 또 허락할까요? 물론 중국 눈치를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사드 배치에서도 중국이 저렇게 강력한 반대를 해왔는데, 거기에 덧붙여 전술핵 배치를 미국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요구한다고 해서 추진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옵션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옵션으로. 전술핵을 배치하기가 NPT 시스템에 어긋나고 우리 국민들 여론에 안 맞고 미국이 NPT 시스템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손치면, 못하겠다고 하면은
전술핵과 같은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GBU라든가 그라운드 벙커 버스트 같은 그런 것을 공군에서 적극적으로 GBU탄을 많이 미국에서 받아오고, 동시에 토마호크 223에 실제로 배치할 수 있는, 장전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여러 기를 미국으로부터 협조받아야 합니다. 전술핵이 안 된다면 그게 상응하는 혹은 그 이상의 방어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무기 체계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과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전술핵을 못 가져오겠다면은 방금 얘기한 거기에 상응하는 전술핵 이상 상응하는 혹은 그 이상에 되는 우리 전력을, 방어 전력을, 방공 전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냉전 체제를 불러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핵에 대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핵뿐입니다. 송영선이가 나서더니 또 전쟁에 완전히 미친 여자처럼 또 핵 문제를, 핵무기를 얘기하는구나. 강도를 이기기 위해서, 강도를 잡기 위해서 집에 권총을 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권총은 누구에게는 다 쏘기 위해서 권총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강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미사일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정말 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시점에 우리도 핵 개발에 대해서 더 이상 쉬쉬쉬 그리고 타부시된 의지가 아닌 국민 여론을 묻는 하나의 이슈로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혹은 전문가들 사이에 이런 논의가 있을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핵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일본이 먼저 핵을 개발하고 대만이 먼저 핵 개발하고 동북아가 전부 핵을 가진 국가들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럴 개연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기 전에 일본은 핵 보유 잠재국입니다. 대만 역시 70년대 상당한 수준의 핵 개발 연구를 해왔습니다. 전 세계를 핵무기의 공포 속으로 넣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위적인 수준에서의 방어력을 가지는 차원에서 핵 개발이라는 것이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것인가? 더 이상 금계 이슈가 아닌 전문가와 국회, 정부가 함께 나눠서,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논의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안보 상황과 그것에 얽혀 우리 한반도가 대처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국내의 정치, 국방, 안보, 문화, 사회, 재반 분야에 걸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송영선만의 독특한 시각과 그리고 분석, 입담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과 시청을 기대합니다.
오늘 첫 방송인 만큼 이제 오늘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은 뭐 이미 어제 신문 뉴스에서 큰 이슈가 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일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특별히 북한이 미사일을 더 많이 자주 발사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2월, 3월, 4월에 걸쳐보면 2월 달에 한 번, 3월 달에 3번, 4월 달에 3번 했습니다. 올해도 거의 같은 빈도수로 2월 달에 한 번, 3월 달에 3번, 4월 달에 3번에 걸쳐 발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빈도수로 봐서는 큰 새로운 사건이 아닌 만큼 작년에 하던 짓을 북한이 그냥 되풀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새로운 의미를 저희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일밖에 되지 않은 새로운 내각이 시작된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 상황에서 바로 도전의 신호탄을 올린 것이라 보죠. 이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왜 지금 발사했겠는가? 저는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의도를 한 3가지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 여러 언론에서나 전문가들이 이미 얘기한 것처럼 마이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든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던,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던 관계없이 북한은 자기들이 원할 때,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 자기들이 위협을 가하고자 할 때,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고자 할 때에, 자기 계산이 있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는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마이웨이, 주변국이, 미국이, 한국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시점과 관계없이 발사하겠다라는 계산에서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 마이웨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해온 SLBM, 다시 말하면 잠수함 탄도미사일이나 그 다음에 탄도식 날 북한도 특사를 보냈죠. 우리도 보냈습니다만 그래 놓고 난 뒤에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사실은 나무집 잔치를 완전히 망치는 그런 일이죠. 뭐 중국에게 한 짓은, 중국을 화나게 한 큰 행사, 중국의 큰 행사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참 황당하게 느끼게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9월에도 사실은 항저우에서 G20 행사 개막식 날 미사일, 탄도미사일 3발 발사하고, 또 올해도 3월 달에 실제로 그 중국 최대 정치 행사입니다. 이게 양회라는 정치 행사 때에 미사일을 4발이나 발사했습니다. 잔치하는 날 직접 잔치 하객으로 가서 같은 좋은 분위기를 즐겨주지는 못할 망정 정말 사람 연락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또 그에 못지않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아주 기분이 언짢을 겁니다. 이유는 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북한하고 또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를 얘기해 놨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런 짓을 하니까 그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취소할 수도 없어요. 물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확실한 핵 동결, 핵 폐기할 때 대화하겠다라는 전제를 깔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둘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런 반격을 가하니까 정말 웃는 낯에 침 뱉는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극을 왜 하느냐? 결국 계산은 이렇습니다. 중국 최근에 뭐 고려항공도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관광객도 안 보내겠다. 그리고 석탄 수출도 좀 제한하겠다. 이렇게 국제제재 협력에 중국이 그런 조처로서 협력을 하니까, 그것은 분명 북한에 대한 압박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압박의 수준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는 계산도 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열어둔다고 했는데 그 대화의 문을 어디까지 열어둘 것인가도, 어느 수준까지 어떤 상황까지 열 것인가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이런 계산, 그래서 북한 미사일 발사 의도는 한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적인 계산에 못지않게 우리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이때까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국내 전문가들이 뭐 이미 ICBM을 개발했네 어쩌니까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보 전문가로, 군사 전문가로 아직 북한이 ICBM까지를 개발은 하지 않았다고 거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여러 가지 그 제가 해온 연구를 기반을 볼 때. 그러나 이번 것은 사실 상당히 놀라운 게, 고도 2000km를 나르고 사거리는 실질적으로 787km라는 일본 측 계산이 나왔습니다만은, 약 700 내지 800km였습니다만은, 이 고각을 2000km로까지 올렸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미사일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고체 연료 엔진 미사일이 발사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테스트해 온 겁니다. 사실상 그것에 거의 지난 2년간을 집중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중간에 진짜 실탄에 상응하는 것을 실었느냐, 폭탄, 그러니까 폭발 물질이 아니고 거의 폭탄과 같은 걸 실었느냐, 아니면 거리가 얼마냐, 그리고 위성의 형태로 갔느냐, 미사일의 형태로 갔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논란 넘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이 액체 연료 미사일이 아닌 고체 연료 미사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중점을 뒀다는 거죠. 왜 고체 연료 미사일에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고체 연료 미사일 엔진에 장점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체 연료 미사일은 은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액체 연료 엔진 미사일은 연료를 주입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요. 위성으로 발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료 주입하는 시간 동안을 비밀리에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체 연료는 미리 연료를 주입해 놓고 필요할 때는 사전에 노티스 거의 없이 저희 기습적으로 발사를 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사거리를 가지고라도 상대국에 대해서, 혹은 북한이 목표하는 국가에 대해서 엄청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왜 발사했을까? 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떠보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중점적으로 대화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혹은 때에 따라서는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대화의 문을 절대로 닫지는 않았습니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건 정말 어떤 상황까지 문 정부가 북한의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문을 열 것인가 하는 것을 테스트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관심의 유도입니다. 이 관심을 유도하는 관심은 긍정적인 관심도 있지만 상대방을 짜증나게 하거나 정말 화가 나게 하거나 극단적으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그런 계산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지금 가장 화가 난 나라는 일단은 중국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가 중국의 그 역사상 가장 큰 그 경제적인 큰 발걸음을 내딛는 1대1로 다시 말하면은 실크로드, 육로에서도 실크로드, 그리고 해로에서도 실크로드를 동시에 개척해 나가자라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포함한 세계적인 경제 협력 체제의 선언을 행사를 하는 첫날이었습니다. 개막식입니다. 고각을 2,000km가 아니고 사실 노동미사일이 지금까지 시도했던 것 같은 것처럼 고각을 한 1,000km 정도로 간다면 이것은 수평거리를 훨씬 더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노동미사일이나 무수단을 개발할 때에 이 고각을 높임으로써 거리를 좁히고 혹은 각도를 낮춤으로써 거리를 늘리는 이 융통성을 충분히 양쪽을 다 포함한 미사일을 개발해 왔는데 이번 고각을 2,000km까지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날아간 시간도 약 30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2,000km 고각을 2,000km까지 올리지 않고 한 1,000km 정도로 했을 경우에 물론 대기권 바뀝니다. 1,000km까지 했을 경우에는 그 갈 수 있는 거리를 볼 때 조만간에 정말 북한에서 한 4,000km 떨어진 하와이까지도 가는 것은 조만간이 아니라 이 기술로만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미국에 대한 엄청난 현실적인 엄살이 아니라 그리고 뭐 흔히 음모론으로 말하는 뭐 방위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한 위협을 강조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실질적으로 과장 선전을 한다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그리고 미국의 음모론이라고 노상 주장하던 사람들도 봐도 객관적으로 이것은 더 이상 음모론이라고 몰아붙이기에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이 엄청나게 발전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첫째 문제는 고각을 2,000km까지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실패 없이 거의 30분 정도를 날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787km 고각이 2,000km로 올린데도 거의 한 1,000km 가까이 800km 이상을 날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고체 연료 미사일 그 엔진 개발이 성공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결정적인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거리를 늘리는, 다시 말하면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다시 말하면은 그 대륙간 탄도탄의 거리를 거기로까지 거리를 확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기술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에 어느 정도로 그 큰 문제가 없이 들어오냐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북한이 좀 고민하고 있는 문제겠지만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고각으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물론 이에 대해서 미국이 바로 알래스카에 사실은 요격 할 수 있는 미사일을 23기를 더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위협을 진짜 바로 인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강력 대응이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과연 북한이 그 강력 대응이라는 우리의 말을 진짜 강력 대응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정말 빈손 대응으로 비웃을 것인지도 한번 이 시점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첫째,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문 대통령은 먼저 한국의 KAMD, Korean Air Missile Defense 시스템을 바로 더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KAMD만 가지고는 고도 1000km 이상 나르는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막을 가능성은 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2, 3 역시 고도 1000km가 아니라 고도 500km만 넘어도 요격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들여서 설치하고자 하는 THAAD 중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2기가 아니라 더 많은 기를 도입해와서 적극적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2000km는 사드로서도 상당히 한계가 있는,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SM3 스탠다드 미사일 3를 이지스함에서 배치를 해서 사실 고고도 3000km까지를 방어할 수 있는 SM3를 바로 배치하는 거로 우리 NSC에서 논의를 하고 국방부에서 바로 추진해야 되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사드 배치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강력 대응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사드 배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사드 배치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드 배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는가? 이제 사드 배치가 기술적으로 60%를 막니 50%도 못 막니,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 한반도까지 이러는데 20분도 걸리지 않느니 이런 것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기에는 우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사드라는 하나의 방어 체계와 동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이 정부는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째, 한간에서 흔히 떠드는 전술핵을, 미국 전술핵을 도입한다. 미국이 과연 전술핵을 1991년 9월 26일 빼나간 전술핵을 다시 이 한반도에 배치를 해줄까요? NPT라는 시스템 자체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미국, 그리고 우리도 그게 회원국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설사 전술핵을 허락한다 해도 중국이 그걸 또 허락할까요? 물론 중국 눈치를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사드 배치에서도 중국이 저렇게 강력한 반대를 해왔는데 거기에 덧붙여 전술핵 배치를 미국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요구한다고 해서 추진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옵션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옵션으로. 전술핵을 배치하기가 NPT 시스템에 어긋나고 우리 국민들 여론에 안 맞고 미국이 NPT 시스템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손치면 못하겠다고 하면은 전술핵과 같은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GBU라든가 그라운드 벙커 버스트 같은 그런 것을 공군에서 적극적으로 GBU탄을 많이 미국에서 받아오고 동시에 토마호크 223에 실제로 배치할 수 있는, 장전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을